예,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조금 말이 많아져서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좀 반복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형식 논리적인 엄밀성에 대한 검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꽤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까지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까지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그 논증, 추리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또 한 가지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전성, 예,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알미라고 하는 것, 혹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알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근데 이제 백도씨라고 뭐 우리 백도시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전제, 이거 뭐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근데 문제가 없죠. 지금 우리가 흔히 물 끓는다, 라면 끓이자라고 하는 거. 예. 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꼭 이렇게 엄밀하게 그게 99.61도씨든 99.974도씨든 중요하지가 않죠. 어차피 이게 100도씨 근접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물 끓는다라고 하면 라면 끓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이런 거죠. 100도씨 가량, 혹은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99.974도씨 이상 끓으면, 열을 가하면 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경험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물 끓는 냄비를 잘못 만지면 손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의심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사고 과정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이 끓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뭔가 물을 끓는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요리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황 판단할 때, 야, 물 끓는다, 라면 끓이자.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전제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건 우리 경험적인 판단이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기포와 수증기가 일어난다. 예.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보려고 할 때 이렇죠. 예. 어느 정도 기포는 나지만 수증기가 안 나면 우리 물이 끓는다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증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라면을 끓여도 되겠다. 익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죠. 그런데 너무 형식 논리만 추구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일상적 믿음하고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와요. 혹은 제가 여기서 지금 전제가 실제로 참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실제로 참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참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건 정확합니다. 물은 2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그냥 전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안의 기온은 10도씨이다. 그리고 이 방안에는 다른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열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물은 끓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이 결론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20도씨에서 끓어요? 이건 우리가 사고 실험으로 가정하거나 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물이 20도씨에서 끓는다? 아니면 압력이라는 조건을 어마무시하게 세부적으로 넣거나,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예, 이거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방식으로 논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가설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 일상에서조차 이렇게 추리를 한다거나 본인이 이렇게 추리한 내용을
정당한 논증이다라고 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잘못된 세 줄 요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이런 형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거나 연습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본 건데요. 이게 모 대학 그 논술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심지어 대학 입시 문제인데도 이걸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수업을 위해서 그냥 글쓰기 차원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주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적용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읽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또 논술 문제를 푼다거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에만 주목을 합니다. 네, 일단 요구사항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나 의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글쓰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건지 고려를 안 하고 쓰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논리 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전제, 예, 명제, 결론. 예, 요 구조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유 제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 그걸 보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과정 내에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본 거고요. 왜 하필 이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 글쓰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는 조건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거, 이런 지점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반하는 사례를 모두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한 방향으로 안 밀리는 거죠. 삶의 다양성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만 정당하다면.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힌트 내지 해설 비슷한 거는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일부러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현실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형식 논리적인 면역 구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로 요 귀납 논증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증의 종류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하고 건전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 전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식해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논증 혹은 아닌 좋은 논증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이거를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글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설득하려고 하면 결론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혹은 아니면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거나 그겁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부른 것들 이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한자어로는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데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중에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한 번 길 잘못 들면, 길 못 찾으면 계속해서 길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논증도 여러 가지 전제나 결론이 더 나아간 연쇄가 더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류도 그 중심축을 한번 못 잡으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가 특히 교정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아까 편견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인지작용, 인식작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좀 끌고 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인지부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인지부조화는 갑자기 이제 어떤 당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어색한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 분명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길에서 신발을 벗어서 어딘가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 평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지금 예,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된 거. 그것들은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특정한 프레임 내지 뭐 어떤 경향성에 따라서 한정되는 거. 이걸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자기소개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우리는 생각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게 맞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또 같이 고려해라. 그래야 좋은 소통이 될 수 있고, 글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조금, 어,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카톡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낼 때 정규적인 문장, 좋은 문장을 쓰지 않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모티콘 하나 혹은 이모지 하나 보내놓고 이거 의사 전달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떤 각자 이모티콘, 이모지 뭐 이런 거 개인별로 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정확하게 전달했다. 객관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만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건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도한 바가 몇 퍼센트나 전달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그걸 믿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정확해. 내가 정확하게 선택했어. 여기까지만 혼자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짬뽕이 먹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게 땡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예. 요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거울유런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에 의거한 겁니다. 사람은 모방하는 존재고 그냥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로 한테 향해야 될 얘기를 자신한테도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합의됐다.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특정한 커뮤니티를 거론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소위 말하는 뭐 네이트판이라든지 몇몇 그런 게시판들에서 갑자기 이거 내가 맞는지, 내가 잘못했냐? 라는 식으로 하는 질문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검증하고 싶은 질문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행동은 상황 프레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전성, 일상적인 믿음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더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일단 잘못하는 거 먼저 확인해 보고 좋은 거, 정당한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판단하는 존재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믿지 마라. 특히 몇몇 인간 강사들 사례 들었었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합당하게 옳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건전성하고 관련된 부분,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네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네가 한 말은 지금 그 한 말은 어색해, 이상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 이런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 있어요. 정치인이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오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오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판단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저 사람은 항상 그거 이야기한다라고 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혹은 딴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쟤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 여기 이때 정당하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 P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옳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왜냐 그러면 그 주장하고 그 사람의 인격하고 동일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신공격의 오류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 여러 가지들 제가 좀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황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황적 논증.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그 주장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닌 거죠. 예. 좀 얘가 뭐 별로 제가 얘를 써놓고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그냥 좀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배부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은. 근데 갑자기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오히려 사실 설명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매번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여기까지도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에는 전제가 숨어 있는 거죠. 아, 배불러.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너 살 좀 빼. 라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런. 항상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찐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이 있어야 그 전제가 공유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상황하고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건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잘못된 판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피장파장의 오류. 니들은 그래놓고 예. 뭐 속담으로도 쉽죠. 예.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의 나무란다 라고 하는 거. 혹은 너는 도덕성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그 피해자 중심주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무슨 폭력의 피해자면 폭력의 피해자다워야 돼요. 뭐 주눅이 들어 있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식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역시도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평판이라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 혹은 아니면 입장의 일관성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가 아닌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고, 심지어 사과도 했고, 사죄도 했는데, 너 그거 저지른 적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 다 잘못이다. 이거 이상하죠. 예. 뭐냐 그러면 심지어 이제 예전에 마약 전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지가 뽕쟁이면서 무슨 마약 퇴치 운동을 해? 그거 아닐 수 있죠. 분명히 중간에 교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마약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크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장파장, 정황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연결이라고 해본다 그러면 물론 기분이 나쁠 겁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는 지는 그러니까 너도 살 빼야 된다라고 피장파장을 건 겁니다. 네. 아무래도 후식 많이 먹자. 그리고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자기도 후식 먹고 살쪄놓고는 누구한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공격이 가겠죠. 너나 살 빼고 그렇게 말해.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의식하지 못하는
오류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기중심 프레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연결된 이야기의 흐름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음, 마지막 그 점검 시에는 조금 더 이제 논증의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